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자유한국당 DNA 첫 번째 친일의 역사를 다뤄보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한 편으로 끝내보려고 했는데요,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세 편을 만들게 됐습니다. 내용이 좀 많더라도 다음 편, 다다음 편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보수정당 역사에서 친일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뉩니다. 해방 후부터 이승만과 박정희를 거치면서 친일파들이 부활하고 사회 지배층으로 형성되는 시기, 줄여서 친일파 부활 시기가 있고요. 박정희에서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에 일본의 극우 세력과 결탁하면서 영향까지 받는 재친일화 시기 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중심으로 일본을 숭상하고 친일파 부활을 정당화하는 조류가 형성된 뉴라이트가 보수 정권과 보수 정당에 영향을 주는 자발적 친일 형성 시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기, 이승만에서 박정희로 이어지면서 기존 친일파들이 어떻게 부활하고 사회 지배층으로 자리 잡아 나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유한국당 DNA 첫 번째 친일의 역사 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방 직후 사회 상층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친일파 일제 부역자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일제 관료를 했던 사람들은 아예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도 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1945년 9월 미군 극동아시아 사령관 메가더의 포고령이었죠. 남한은 자신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이 포고령에는 중요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2조인데요.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기능 및 의무 수행을 계속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요약하면 일제 부역자들은 그 자리를 유지하라 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었고 청산의 대상으로 여겨졌죠. 그들은 또 살아납니다. 바로 반탁운동에 적극 가담하면서 살아나는데요. 이른바 신탁통치 찬반 논쟁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형성된 정치 프레임이었습니다. 정치 프레임을 제기한 쪽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적이냐 아니냐 답하라,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북한은 우리와 대결하고 있지만 또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며 이런 식으로 답하면 길어집니다. 결국 기다 아니다를 답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어떤 답을 해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죠. 비슷한 예로 박정희는 독재냐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 형성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 경제발전,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해도 독재였냐 아니냐를 답하라, 이런 걸 정치에서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신탁통치, 정확하게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를 둘러싸고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신탁통치를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스크바에서 승전국이었던 미국, 영국, 소련이 모입니다. 이 회의에서 한반도, 즉 일제에서 해방된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의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반도에 독립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임시정부와 협의해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가 안정될 때까지는 신탁통치를 하고 그조차도 임시정부와 협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결정이 발표되기 전에 한반도에 알려집니다. 언론이 특종을 한 겁니다.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의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중요한 결정보다 앞뒤 맥락이 끊기고 신탁통치 결정이 강조된 것이죠. 게다가 사실과도 달랐습니다. 당시 소련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좌익 계열의 정당과 단체들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빨리 손을 떼는 것이 소련에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자신과 가까운 세력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오히려 신탁 통치를 주장했던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기사가 나오자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독립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신탁 통치냐, 좌우를 막론하고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프레임이 형성된 겁니다. 신탁 통치를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이 프레임 속에 임시정부 수립은 저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가 자세히 알려지면서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나섰던 단체들 중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자는 단체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커진 상태였고 여론도 신탁통치 반대로 굳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 여론이 형성되면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탁통치 결정을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정치인이 암살되면서 신탁통치 반대 여론은 무서운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엄청나지 않습니다. 해방 전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좌익 계열의 단체들이 모스크바 3상회의를 지지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좌익은 제2의 매국노라는 프레임까지 형성됩니다. 신중하게 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빨갱이 매국노로 매도됩니다. 이런 사회적 논쟁과 친일파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친일파와 일제 부역자들이 반탁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겁니다. 해방 직후 일본에 협력했던 세력과 지주 등의 부유층, 일제의 자치를 청원했던 세력들은 한민당이라는 당으로 모여듭니다. 이 한민당이 반탁운동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민당을 대변하는 신문이 동아일보였죠. 동아일보의 설립자 김성수가 한민당의 핵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성수는 이후 1951년 대한민국 부통령이 됩니다. 한민당 내에서도 신탁 통치에 대한 의견이 갈렸는데요. 당시 신탁 통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송진우가 암살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합니다. 반공 애국자로 변신했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친일파 청산에 대한 기대는 여전했습니다. 정부가 수립되었으니 당연하게도 친일파 처벌을 위한 기구가 세워집니다. 1948년 9월 22일 재헌헌법에 명시됩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는 친일파들에 대한 처벌 조항이 들어있는데요. 일제의 국권 탈취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자귀를 받거나 제국의회 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하거나 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간접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제3몰수에 처한다. 그리고 1948년 10월 12일 반민족행위조사특별위원회 반민특위가 구성됩니다.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가 설치됩니다. 1949년 1월 8일 박흥식 체포를 시작으로 최남선, 이광수, 김현수 등 거물급 친일파들이 연이어 체포됩니다. 이후 4개월 동안 300여 명이 반민족 행위자로 체포됩니다. 이런 기세는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대표적 악질 친일 경찰이었던 노덕술이 체포되면서 친일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시작한 겁니다. 당시 미군정은 친일 경찰들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경감급 이상의 100%, 경위급의 75%를 일본 경찰 출신들로 채웁니다. 그들의 정신적 지주, 악독했던 친일 경찰 노덕술의 체포는 자신들도 그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연히 조직적으로 반대했죠. 대통령 이승만은 반민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을 체포하여 동요를 일으키는 것은 치안의 혼란을 조장하고 그것은 공산당을 돕는 일이라는 것. 또한 친일한 자에 대한 숙청은 군정 3년 동안도 못했고 이러한 혼란이 계속된다면 공산당과 싸우는데 지장이 많을 것. 반민법 개정에 반대하고 친일파 척결을 주장했던 의원들은 간첩 혐의로 체포됩니다. 친일파들은 집회를 엽니다. 애국지사 잡아들이는 빨갱이는 각성하라. 간첩에 속을 반민특위를 해체하라. 친일 경찰들은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이승만은 반민특위 산하의 특수경찰, 특경대를 강제 해산시킵니다.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시킵니다. 이 개정안 통과에 항의해 반민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합니다. 그러자 반민특위 2기 위원장에 반민법 제정 자체를 반대했던 인물이 앉습니다. 2기 반민특위는 잡무 처리를 하고 1949년 8월 31일 문을 닫습니다. 친일파 처벌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으로 이관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무죄와 가벼운 처벌에 그칩니다. 반민특위가 파악했던 일제강점기 36년간 반민족 행위자들은 7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 중에 실제 사건으로 취급된 것은 682건에 불과했고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559건, 재판을 종결한 건수는 38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1950년대까지 재심 청구, 감형, 형집행 정지 등으로 대부분 풀려납니다. 이렇게 반민특위를 통한 친일 청산은 좌절됩니다. 정리해보면 해방 이후 청산될 것으로 여겨졌던 친일파들은 미군 포고령으로 보존됩니다.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반탁운동을 통해 반공 애국자로 변신합니다. 이승만 정권 초기부터 형성된 반공주의를 타고 위세를 떨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들은 이승만 정권의 핵심 세력이 됩니다. 얼마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백선엽 씨를 방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백선엽 씨를 국군 창설의 영웅으로 추앙합니다. 그리고 국군 창설 시기에 양대 파벌을 형성했다는 정일권 씨가 있습니다. 백선엽과 정일권 두 사람은 이승만 정권에서 군에 뿌리를 내렸고 박정희 정권을 거치며 한국의 지배층이 됩니다. 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일본군, 만주군, 군인이었던 이들 상당수가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그 상징이자 주도자였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선엽과 정일권은 모두 만주 군관학교 출신입니다. 해방전 만주국에서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던 일제부역 군인이었습니다. 해방을 맞이합니다. 일제는 패망하고 조선은 해방됩니다. 백선엽과 정일권은 미군이 운영하는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갑니다. 군사영어학교. 미군정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한국어를 잘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 교육을 한 겁니다. 군사영어학교 출신은 일본군 87명, 만주군 21명, 기타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일본군, 만주군 출신들이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갔던 거죠. 이 군사영어학교 출신 110여 명이 장교로 배출됐고 이들은 1950년대 이후로 국군의 수뇌부를 상당 기간 동안 차지합니다. 정일권부터 살펴볼까요? 만주 봉천 군관학교를 졸업한 정일권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합니다. 나케지마 이켄 으로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군 헌병이 됩니다. 간도 헌병대 대대장으로 만주군 장교 중에서 조선인으로는 계급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45년 해방 후에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갔고 이후 조선국방경비대에 배치돼 보속으로 승진합니다. 조선경비대 총참모장을 거쳐 조선경비사관학교장을 맡습니다. 이후 육군 준장으로 승진하고 지리산에서 남로당 빨치산 토벌작전에 투입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네,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는 남로당 사건에서 붙잡혔지만 풀려납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개입한 사람이 백선엽이었습니다. 해방 전후 백선엽도 정일권과 비슷한 경력을 가졌습니다. 백선엽 역시 만주 봉천군관학교 출신입니다. 간도 특설대에 배치됩니다. 간도 특설대는 만주 지역에서 항일 유격대를 토벌하던 부대입니다. 조선인을 뽑아서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게 한 거죠. 이 사실은 이후 백선엽 씨가 시인했습니다. 사과는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독립이 늦어진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백선엽도 창씨 개명을 했는데요. 시라카와 요시노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해 죽였던 일본군 장군의 이름이죠. 백선엽 역시 군사영어학교를 나옵니다. 그리고 국방경비대에 들어가고 한국군이 정식으로 창설된 이후에 육군본부 정보부장을 맡습니다. 여순 사건에서 게릴라를 소탕했다며 대령으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남로당 토벌작전에서 붙잡힌 박정희를 만납니다. 당시 박정희는 육군사관학교 좌익 용의자의 한 사람으로 검거됐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죠. 백선엽은 미군에 박정희 구명을 요청합니다.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형집행정지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불명예 제대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이후에는 박정희가 문관 신분으로 정보국에서 근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박정희는 군에 복귀합니다. 1953년 박정희는 별을 답니다. 장군이 되는 것이죠. 이때 군 내에서 반대가 많았는데요. 백선엽이 강행했다고 합니다. 정일권과 백선엽은 한국전쟁 전후에 참모총장을 했습니다. 당시 나이가 30대였는데요. 정말 젊은 나이에 참모총장이 된 거죠. 한국군 수뇌부의 바탕이 되는 일본 육사와 만주 군관학교 출신 중에서 정일권이 가장 높은 기수에 속한다고 하니까 당시 한국군은 정말 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군의 수뇌부가 됩니다. 정일권은 1957년 군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외교관을 합니다. 당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은 외교관을 많이 했습니다. 정일권은 베트남 특사를 시작으로 주 터키 대사, 주 프랑스 대사, 주미 대사를 두루 맡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5.16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네, 박정희와 다시 연결이 됩니다. 정일권은 군사정권 지지를 이끌어내 달라는 역할을 부탁받고 수행합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이 수립되자 한국으로 들어와 외무부 장관이 됩니다. 1964년 국무총리에 임명되고요. 1970년까지 6년 7개월 동안 총리에 재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공화당의 대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성장합니다. 공화당의 총재 상임고문, 의장 상임고문을 거쳐 1972년 유신체제가 시작될 때 공화당 의장이 됩니다. 이후 대의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요직을 거치면서 최고위층이 된 겁니다. 정일권은 11.6 사건 이후 정치에서 물러나지만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 시절에 국정자문회의 위원을 했고요. 한국 보수의 총본산이라고 불리는 한국자유총연맹 초대 총재가 됩니다.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자당에서 상임고문을 지냈습니다. 1992년 대선에서는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면서 보수정당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남게 됩니다. 백선엽은 알려진 대로 한국전쟁에서 전과를 올리면서 유명세를 탑니다. 한국군을 대표해 정전협정 조인식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영어를 잘했고 미군에 신뢰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승만과 미국을 잇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960년 퇴역한 백선엽은 역시 외교관이 됩니다. 1960년 주 중화민국 대사가 된 후에 주 프랑스 대사 겸
시험 네덜란드, 벨기에 대사를 두루 거치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대사를 겸임합니다. 백선엽 역시 박정희 정권 초기 외교를 담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1969년 10월 교통부 장관이 되고 서울 지하철 1호선 공사를 지휘합니다. 이 과정에서 백선엽은 기업인으로도 활동합니다. 충주비료 사장, 한국종합화학공업 사장, 한국에탄올 사장, 대한화학펄프 사장 등을 맡았고 겸직도 많았습니다. 다 화학 관련 산업이죠. 네,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서 공기업들의 사장을 맡은 겁니다.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백선엽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법니다. 1977년에 강남구 역삼동에 임야를 매입합니다. 1979년에 강남구 삼성동에 토지를 사들입니다. 어색하죠? 역삼동 임야, 삼성동 토지. 이후에 국방석에 앉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에 더큰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이 빌딩이 백선엽 일가의 빌딩입니다. 1979년 정계를 은퇴한 백선엽은 한국 후지츠사 고문을 맡기도 했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 고문을 맡았습니다. 건국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남북 군사 합의죠. 9.19 합의를 폐기하라는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수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백선엽과 정일권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은 친일 군인들이 군사영어학교를 거쳐 한국군의 요직에 자리 잡고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를 거치면서 자유당과 공화당, 이후 이어지는 보수정당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일제 시기에 관료를 했다면 다 친일파로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지금도 논쟁의 지점입니다. 특히 일제 말기 젊은 관료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던 인물도 있고 그저 그 세상에 적응해서 관료가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전자는 친일파로 기록되지만 후자는 친일파로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일제에 부역했던 사실은 지워지지 않죠. 미군정에서 이승만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친일파든 부역자든 일제 시절 관료들 대부분이 재등용됩니다. 그들 역시 한국 사회 지배층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군사 정권을 거치며 한국 정치에 족적과 영향을 남깁니다. 4.19 혁명 직전에 이승만 정부의 장관이 12명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일제 시절 관료였고 변호사였거나 의사였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도 국민들에게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훗날 중앙일보를 설립한 외무부 장관 홍진기, 훗날 대통령이 되는 외무부 장관 최규하, 훗날 국무총리를 지내는 부흥부 장관 신현학. 홍진기가 적극적인 친일파였다면 최규하와 신현학은 일제 시기 관료였던 부역자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진기는 친일 인명사전에 남았고요. 두 사람은 친일 인명사전에는 없습니다. 홍진기와 신현학 두 인물의 궤적은 일제 시기 관료에서 해방 이후 관료를 거치고 한국의 또 다른 권력 삼성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홍진기는 1940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합니다. 대학 시절 도쿠야마 신이치로라고 창씨 개명을 하고요. 1941년 경성지법 사법관 시보를 시작으로 판사 생활을 합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홍진기는 법무부에 있을 때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하고 이승만의 정치적 라이벌 조봉암을 공산주의로 몰아 처형합니다. 4.19 혁명 당시에는 내무부 장관이었는데요. 시위대의 발포 명령을 내리는 책임자였죠. 5.16 쿠데타 이후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감형이 되고 특사로 풀려납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그는 1964년 중앙라디오 방송 주식회사 사장이 되면서 언론계에 뛰어들었고요. 중앙일보 창간을 주도한 뒤에 1968년 중앙일보 대표이사 사장, 1971년 주식회사 동양방송 대표이사, 1974년 중앙일보 동양방송 주식회사 사장, 1980년 중앙일보사 회장을 지냅니다. 친일 관료에서 이승만 정권 시절 관료로 성장해 보수 언론을 설립하며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병철 회장과 사돈을 맺게 되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장인입니다. 신현학은 1943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사법과를 졸업했습니다. 일본 고등문관 시험, 요즘으로 치면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조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일본 도쿄의 상공성에서 근무합니다. 1945년 7월 일본 군수성의 군수관리감리국 여기로 파견 명령을 받았는데요. 취임하지 않고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조선은 해방됩니다. 1951년 항공부 공업국 공정과장으로
다시 관직을 시작한 신현학은 1959년 부흥부 장관을 맡았고 1960년 4.19 혁명 뒤에 3.15 부정선거의 연루자로 감옥에 갑니다. 이후 동해전력 사장, 쌍용양회 사장, 쌍용산업 사장 등 기업 활동을 하던 신현학은 1973년 공화당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됩니다. 1975년 보건사회부 장관을 맡게 되고요. 1978년 경제기획원 원장 겸 부총리로 임명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을 총괄합니다. 이후 12.6 사건이 터지고 12.12 쿠데타로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국무총리로 임명됩니다. 이후 1980년 헌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전두환의 5공화국 헌법을 추인합니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냅니다. TK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했고 기업 활동까지 했던 신현학은 박정희의 절친으로 공화당의 핵심 정치인이자 쌍용그룹의 설립자인 김성곤과 함께 TK 출신의 경제계 인맥을 쌓게 됩니다. 김성곤이 1975년 사망한 이후에 TK 인맥의 대부로 불리며 한국 보수 정치와 경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1986년 이병철 삼성회장과의 친분으로 삼성물산 회장 자리에 앉게 됩니다. 1987년 이병철 회장의 임종 자리를 지키기도 했죠. 신현학은 이후에 홍진기와 함께 이건희의 후견인 역할을 합니다. 이병철 사후 삼성그룹이 이건희 체제로 확립된 후에 삼성을 떠납니다. 그리고 1999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을 맡습니다. 알려진 대로 이후 박정희는 적극적으로 소환됐고 보수정당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시절 친일파와 일제부역자들은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보수정당을 만들었고 친탁통치 반대운동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친일 매국노에서 반공 애국자로 변신합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관료는 관료대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정부의 실력자로 성장하고 한국 현대사에서 능력 있는 관료와 군인으로 기억됩니다. 그들의 상당수는 자유당과 공화당의 정치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 보수정당의 주도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당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유한국당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적극적으로 소환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앞에서 국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들이 쏟아지는 이유는 어쩌면 이 정당에 뿌리 박혀 있는 친일 DNA가 발현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DNA 첫 번째 친일의 역사 1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박정희 에서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기에 정권과 보수정당의 수뇌부와 일본 극우 세력이 어떻게 결탁을 했고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일본인들의 이름이 왕창 등장합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상당히 놀랐는데요. 다음 편 촬영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한 명 알려드리면 아베 할아버지, 이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